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우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T셀 액티베이션 파트 1에서는 공동자극 신호, 그리고 T셀이 분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시뉴린의 역할과 칼시뉴린 억제제, 즉 면역 억제제였죠. 프로토픽 엘리델 같은 거, 그런 타크로리무스의 그 양리 기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T셀 활성화에서는 MH 클래스를 통한 병원체 전달 이후에 공동 자극 신호가 작동해야지만 T셀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였죠. 순서를 다시 보자면은 이쪽이 APC 항원 제시세포 표면이죠. 그리고 이쪽이 T셀, 나이브 T셀 상태에서 MHC 클래스를 통해서 항원 펩타이드가 T셀 리셉터로 전달이 되고, 이게 스텝 1. 그리고 스텝 2는 이 T셀에서 CD40 리간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서 APC 표면에 있는 CD40하고 결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APC 표면에서 B7 분자, B7 모레큘을 발현하고 거기에서 T셀의 CD28이 결합하면서 T셀은 활성화된다. 그리고 네 번째 스텝이 중요했죠. 이 T셀이 활성화되면서 B7 분자의 또 다른 수용체인 CTLA4, CD152였죠. 이게 T셀에서 발현되고 이게 APC의 B7을 대체 결합하면은 CD28의 결합이 중단되고 이 억제 신호가 T셀에게 전달되어서 액티베이트가 중단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이브 T셀이 표면에 있던 CD28하고 APC 항원제 지세포의 B7, 즉 공동 자극이 이루어져야 T셀은 활성화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MHC 클래스를 통해서 항원 제시만 받고 이 공동 자극이 일어나지 않은, 즉 여기서 보면은 스텝 1, 2 정도까지만 가고 이 세 번째 스텝 CD28과 B7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나이브 T셀들도 있거든요. 걔들은 아너지 상태라고 하는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이런 애들을 아너직 T셀이라고 해요. 얘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인터루킨2를 생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APC에 의해서 제대로 자극을 또 받더라도 활성화, 그러니까 효과세포로 분화나 증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면역증강제, 즉 아주번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아주번트는 예방접종, 즉 백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아주 나중에 따로 한 편으로 만들어서 다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원체에 우리가 감염되기 전에 미리 그 병원체를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면역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는 그런 거죠. 여기에서 백신은 세 종류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백신, 이거 일반적으로 생백신이라 그러죠. 병원균이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지만 간신히 살아있는,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죠. 그 병원체를 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약독화된 생백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단어가 더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생백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가 killed inactivated vaccine, 이건 사백신이죠. 죽은 병원체의 껍데기만 그냥 몸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 유닛 백신, 병원체의 일부만, 병원체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만 똑 잘라서 요 일부만 따로 떼어서 몸에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정 T셀을 의도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쳐요. 그때 나이브 T셀을 자극하기 위해서 단백질 항원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백시네이션이죠. 그 공급된 단백질 항원을 APC가 붙잡아서 T셀이 분화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자극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T셀이 아너직 상태로 가는 거예요. 무기력 상태로 가는 거예요. 또는 공동 자극이 약해서. 그래서 역시 T셀이 대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극은 됐는데 면역계를 지탱하는 체력이 안 돼서 T셀이 활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이 병원체 항원을 붙잡아서 제시하는 항원 제시가 잘 안 되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항원을 몸에다 집어넣어서 공급할 때 별도의 특정 박테리아나 그 조각을 같이 섞어줘서 공동 자극을 증폭시켜서 T셀의 분화를 유도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증폭 도우미를 바로 면역 증강제, 즉 아주번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백신 어주번트 from 1920 to 2015, 1920년부터 2015년도까지 백신 연구에 사용된 아주번트들, 그것들을 정리한 그 논문이거든요. 여기서 이 왼쪽은 아주번트가 없는 상태에서 안티젠을 집어넣은 거, 그리고 이쪽은 아주번트를 같이 넣어준 거, 항원하고 같이. 아주번트가 여기 초록색 오각형입니다. 이쪽엔 초록색 오각형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innate immune response. 이거는 선천 면역이죠. 타고난 면역계예요. 1차 면역계죠. 여기서 1차적으로 덴드리틱 셀하고 마크로파지 그리고 모노사이트 얘네들이 대응을 하죠. 그리고 인터랙션 하는 거죠. 뭐랑 T셀이. 즉 얘네들이 항원제시세포잖아요. 항원제시세포가 T셀과 연계되는 과정입니다. 활성화된 항원제시세포가 T셀에게 정보를 전달하죠. 이 정보는 뭐죠?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검정색 가까이 보이는 이 네모난 안티젠들이죠. 항원들이죠. 그 다음에 이 T셀은 CD4 T셀이죠. CD4 T셀이 액티베이트드 돼서 나이브 B셀, 즉 활성화되지 않은 B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서 사이토카인들을 릴리즈 시켜서 이 나이브 B셀은 플라즈마셀, 즉 항체를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그러한 형질세포로 분화되고, 그리고 메모리 B셀,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이 오른쪽 아주번트들이 같이 들어간 이쪽에서는 더 광범위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1차 면역계에서 더 많은 수지상세포와 마크로파지들이 항원들을 붙잡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T셀들에게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죠, 이만큼. 그러니까 T셀이 분화도 더 많아지고, 그만큼 더 B셀도 더 많이 자극하게 되어서 이 B셀이 플라즈마 셀, 즉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도 많아지는 겁니다. 항체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즉 왼쪽보다는 이 오른쪽의 반응이 더 강하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죠. 이 이론은요, 프랑스의 수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가스통 라몬이 우연히 발견한 개념입니다. 1920년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을 연구하다가 이 백신 접종을 한 부위에 염증이 생긴 동물에게서 더 많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 중에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있다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또 그 비슷한 때에 영국에서 알렉산더 글레니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자도 디프테리아 백신 연구를 했는데, 마치 이거 데자부 같죠? 예전에 공부했던 메치니코프하고 파월 에를리 싸움, 그 기억나죠? 근데 그때 그거는 프랑스하고 독일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프랑스하고 영국입니다. 아무튼 이 알렉산더 글레니는요, 알루미늄 솔트가 면역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1932년에 이 알루미늄 솔트, 알룸이 백신에 사용되는 첫 아주번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룸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명반, 백반이에요. 우리 봉숭아 물들일 때 쓰는 거, 그거 떠올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겔, 즉 수산화 알루미늄 겔이거든요. 사실 뭐 이것도 주제를 벗어난 얘기인데, 수산화 알루미늄은 가장 히트친 게 바로 개비스콘이죠. 위험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겁니다. 속 쓰릴 때 먹는 약. 자, 아무튼 그 이후에 아주번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어요. 이 표를 보면은요, 오일 워터 에멀전이 있고요. 거기에 C타입 렉틴 수용체를 자극하는 죽은 박테리아를 섞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알룸이 있고요. 알룸에다가 또 플러스한 게 있습니다. 보르데텔라 펄투시스라고 써있죠. 이거 뭐냐면은 백일의 균이에요. 이런 균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TLR 아고니스트로 폴리리포사카라이드, 그 LPS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플라젤린,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액션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안티젠이 릴리즈 되는 것을 천천히 늦게 하고, 그리고 마크로파지의 업테이크를 더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룸에 TLR4 아고니스트, 즉 TLR4에 결합해서 그 작용을 하는 모노포스포릴 리피드 A, MPLA 가 더해진 복합 면역 증강제 아주번트 시스템 4라고 하거든요. AS04. 이게 B형 간염 백신하고 휴먼 퍼필로마 바이러스, 즉 HPV 백신으로 2005년, 2007년에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이 TLR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면역학개론 2편 수지상세포 그 편을 다시 돌려보시는 걸로 하시고, 근데 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TLR은 수지상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 이식 수용체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TLR4는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죠. 그거는 아주 독성이 강한 지질 다당이거든요. 그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TLR입니다. 다음 리포트를 좀 보자면요. 모노포스포릴 리피드 A, MPLA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이 MPLA라고 하는 어주번트는 LPS, 이거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유도체입니다. 대부분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그 면역 자극 활성을 유지하고요, 독성을 많이 감소시킨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자면요, 이 MPLA는 T셀 그리고 항체 반응에 강력한 자극제로 작용하고, 지금까지 허가된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백신의 어주번트 시스템의
공사 형태의 최초이자 유일한 TLR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 MPLA는 유럽에서 알레르기 치료에 대한 라이센스도 받았고요. 현재까지 33,000회 이상으로 MPL 어주번트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어주번트로 등장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아무튼 대표적인 백신의 기능을 강하게 해서 예방접종의 효과를 그 완성도를 높여주는 성분이 바로 어주번트다. 그리고 다양한 약물 개발에서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고 그러거든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예요. 이거 타입이 상당히 다양한데 16번하고 18번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이러스거든요. 아무튼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세바릭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AS04 이게 사용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가다실이라고 하는 약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바리스는 2가 백신이고 가다실은 4가, 뭐 9가까지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다실 역시 당연히 알룸이 아주번트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백신입니다. 자, 이 정도로 면역 증강제 아주번트 얘기는 정리하고요. 이 T셀을 활성화시키려고 단순히 항원 제시만 해서는 오히려 무기력 상태, 즉 아너직 T셀만 만들어내고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T셀 활성화 과정에서 조금 더 진도 빼볼게요. 자, 정상적인 과정, 즉 MHC 클래스에 의해서 항원 펩타이드를 전달받고 공동자극까지 발생한 나이브 T셀, 그 나이브 T셀들은 이제 분화가 됩니다. 뭘로? TH나 TC, 헬퍼 T셀이나 사이토톡식 T셀로 분화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무장효과 T셀이라고 불러요. 즉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된 헐크에게는 더 이상 공동자극 신호 같은 거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닥치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무장효과 T셀은 지난 시간 T셀 비긴즈 편에서 공부했듯이 흉선에서 이미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CD4 또는 CD8, 즉 헬퍼 아니면 사이토톡식 T셀로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CD4, 헬퍼 T셀은 또 한 번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TH1 또는 TH2가 바로 그건데요. 이 과정은 나이브 T셀이 처음 항원에 접촉한 후에 발생하는 클론성 확장, 클로널 익스펜션 중에 결정됩니다. 이때 요 미성숙 효과 CD4 T셀 주변에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TH1 또는 TH2로 진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같은 헬퍼 T셀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요,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는 겁니다. 참고로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헬퍼 T셀은 얘네들은 TH0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클론 확장, 클로널 익스펜션 이건 뭐냐면은요, 손오공이 분신술을 하듯이 T셀이 자기와 동일한 그런 애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복붙 그렇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막 똑같은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널 셀렉션, 즉 클론성 선택. 이거는 하나의 항원에 딱 맞는 하나의 T셀이 반응한다는 그 스페시피서티, 즉 특이성을 말하는데요. 정리하자면은 항원에 대해 반응하는 클로널 셀렉션이 먼저 발생한 다음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복제, 즉 클로널 익스펜션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TH0 얘네들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레벨업 된 거예요. 그 단백질 중에서 사이토카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로 다른 면역세포들을 지휘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TH1, TH2가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다르다는 의미죠. 물론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T렉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CD4 T셀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첫 번째 TGF, 베타의 자극을 받으면 T렉이 됩니다. 얘는 조절 T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T렉은 TGF 베타, 인터루킨 10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TGF 베타는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그 전환 성장 인자라고 하는 다기능성 사이토카인이거든요. 암 치료에서 최근 조명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리고 이 CD4 T셀이 인터루킨 12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2 어디서 나와요? 대직세포, 덴드리틱 셀 그런 데서 나오고,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얘는 NK셀에서 나오죠. 이거에서 자극을 받으면은 TH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루킨 2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CD4 T셀이 인터루킨 4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은 얘네들은 이번에는 TH2가 됩니다. 이 TH2는 인터루킨 4, 인터루킨 5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T렉 그리고 TH1, TH2가 만들어지도록 트리거가 된 사이토카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죠.
TGF 감마, 인터루킨 12,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인터루킨 4. 이런 애들이죠. 근데 그 트리거로 완성된 TH에서 다시 똑같은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한번 시작되면은 계속 자기와 같은 성질의 TH들의 숫자를 확대 보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손오공 분신술 같은 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즉, TGF 베타, TGF 베타, 여기서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4, 인터루킨 4. 근데 사실 TH1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인터루킨 12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TH1 세포로 치우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세포성 면역, 세포 매개 면역,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라고 하고, TH2 쪽 세포로 치우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체액성 면역, 휴머럴 이뮤니티라고 합니다. 참고로 휴머럴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B셀에서 발사되는 항체, 안티바디죠. 이 항체 의존성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체들은 우리 몸의 세포 밖의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즉, 체액에 둥둥 떠다니는 항체가 담당하는 면역계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하나 더 공부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병원체를 잡아들여서 반응하는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있듯이 각종 신호물질, 즉 사이토카인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시 세포 표면에 되게 많거든요. 그 수용체의 사이토카인이 결합을 했을 때 수용체에서 세포에게 어떻게 신호가 전달되어서 해당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그런 걸 또 알아봐야 됩니다. 바로 이게 잭 스탯입니다. 사이토카인 수용체는요, 이 세포막에 2개 이상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수용체하고 마찬가지로 세포막의 다리를 딱 받고 세포질의 도메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런데 그 도메인은 세포막 안쪽, 이 아래쪽에서 잭, 즉 야누스 키나제라고 하는 거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 잭이 바로 야누스 키나제예요. 야누스 키네이즈. 여기서 키나제, 키네이즈, 이거는 화학식에서 어떤 특정한 기질의 인산기, 이 P를 가져다 붙여주는 효소를 말합니다. 인산 전달 효소, 포스포릴레이즈의 하나예요. 우리 몸 구성 성분,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런 것들은 이 인산이 붙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거든요. 지난 시간 T셀 액티베이션 파트 1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엔팻 있었죠. 엔팻하고 칼시뉴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칼모줄린으로부터 칼슘을 받아서 활성화된 칼시뉴린이 엔팻에게 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인산기를 떼어내주는 탈인산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시뉴린은 키나아제, 즉 인산 전달 효소와 반대의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칼시뉴린은 세린트레오닌 포스파테이즈, 즉 인산 분해 효소인 거죠. 아무튼 이 인산 전달 효소 키네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 단위의 신호 전달이나 이동 분비 같은 활동에 되게 중요한 그러한 효소예요. 종류도 너무 많아서 다 아는 거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하죠. 이 잭은 단백질 키네이즈 중에서 티로신, 이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키나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노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난번 우리가 마스트셀 공부할 때 다뤘던 히스티딘, 히스타민이 전구물질이죠. 그것도 아미노산이고요. 운동할 때 헬창들이 먹는 아르기닌 아세요? 그것도 아미노산입니다. 아무튼 이 야누스 키나제는 2개의 대칭적인 키나제 유사 도메인을 갖고 있어서 그게 야누스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누스 있잖아요. 그 2개의 얼굴을 가진 그 신화에서의 그 캐릭터. 자, 아무튼 그 잭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거를 알아보자면은 수용체의 사이토카인, 요 세모가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세포막 안쪽에, 즉 세포질이 수용체 꼬리에 붙어있던 잭이, 요 존파 먹은 핫도그 같이 생긴 이 잭이 서로 가까워져서 상호 활성화되고 그 수용체 꼬리의 티로신을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 시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빨간 점, 이게 바로 P예요. 인산화. 이 빨간 점을 잭이 수용체 꼬리에 가져다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질 내에 있던 단백질 중에서 전사신호 전달 및 촉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STAT입니다.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 아이고 영어 발음 힘들다. 그래서 전사신호 전달 및 촉진제, 그냥 스탯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 스탯은 요 말단, 그러니까 인산화된 수용체의 말단에 결합하고 이 잭에 의해서 자신들도 인산화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 피 인산도 이 스탯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산화된 스탯 단백질은 다이머, 즉 이량체화라고 하거든요. 2개로 이루어진 세트, 이 세트가 되고 핵으로 이동합니다. 세포 내 핵으로 이동해서 적응 면역에 중요한 다양한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 설명이에요. 다른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 세포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이토카인 수용체, 세포막에 있는 사이토카인 수용체에 얘네들의 잭1, 2가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페어링이 돼요. 페어링이 되면서 P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어디에? 이 사이토카인 수용체. 그러면 사이토카인 수용체가 인산화되고 이 인산화된 곳에 스탯, 전사신호 전달 및 촉진제, 얘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 스탯도 역시 잭에 의해서 인산화되는 것, P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탯이 활성화가 되어서 페어링이 된 다음에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핵 안으로 들어가면은 유전자 전사를 활성화시킨다, 트랜스크립션 시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포 핵 내에서 전사 과정이 발생해서 각기 다른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즉 이니비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차단해서 표적 항암제로 개발된 약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은 500개 이상의 프로테인 키네이즈를 갖고 있고요. 그걸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특이성에 따라서 티로신이나 세린트레오닌이나 비트기적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 프로테인 키네이즈는 우리 몸이 세포 성장 그리고 증식 분화, 그런데 특이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얘들이 돌연 변이를 하면요,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티로신 키네이즈 억제제, TKI라고 하거든요. 티로신 키네이즈 이니비터, 이거를 이용한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야누스 키나제는 티로신 키나제의 한 종류니까 그에 관련된 약물 연구도 있는 거죠. 참고로 포유동물한테는 잭1, 잭2, 잭3가 있고, 그리고 티로신 키네이즈 2,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각기 반응하고 작용하는 사이토카인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잭 이니비터, 즉 4종류의 야누스 키나제에 대한 각각의 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약물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잭 효소의 기능을 억제해서 사이토카인에 의한 세포 활성화를 차단하는 거죠. 토파시티닙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잭1 그리고 잭3, 이거 억제제거든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1912년에 미국 FDA 승인 받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중이고요. 여러분 혹시 비아그라 아세요? 발기부전 치료제. 그 유명한 비아그라를 만든 화이자 제약 있잖아요. 그 화이자 제약이 젠잘즈라고 하는 상표명으로 이 토파시티닙을 판매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다른 질환, 그러니까 건선이나 탈모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직 제 수준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이 잭 억제제 임상 논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논문 제목은 야누스 키나제 억제제의 토파시티닙 구연산염의 오랄 복용을 통한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표준 치료에 실패한 중증 아토피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디스커션 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Based on this observation, JAK1 그리고 3 inhibition should decrease interleukin-4 signaling, thereby decreasing TH2 immunity and lead to improvement AD.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를 AD라고 하죠. 즉 아토피 치료에 잭1, 3 억제제를 사용해서 인터루킨4의 신호를 줄이면 TH2 면역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역시 젠잘즈를 개발해서 판매한 화이자 제약에서 이 모델을 제형화해서 현재 3상 임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약명은 아브로시티닙이고요. 잭1, 이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그러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두필로맙, 두피젠트 주사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별성이 있고 효과도 괜찮게 보고되고 있어서 3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T셀의 액티베이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 다음 단계는 CD8, 즉 세포독성 T셀이죠. 사이토톡식 T셀, 그리고 헬퍼 T셀, CD4 T셀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이것만 더 다룰게요. 활성화된 T셀을 아까 Armed Effector T셀, 즉 무장효과 T셀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CD8하고 CD4 중에서 TH1, 얘네들은 대부분 림프 조직을 떠나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몸에 순찰을 돌아요. 하지만 CD4 중에서 TH2, 얘네들은 2차 림프 조직, 그러니까 이게 림프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2차 림프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스플린, 여기 비장, 그리고 소장에 있는 페이어스 패치나 그리고 대장에 있는 맹장, 그리고 목에 있는 편도 같은데 이런 데에 남아 있습니다. 즉 1차 면역계 군인들, 얘네들은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 거고요. 2차 면역 TH2, 얘네들은 부대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시 효과 T셀의 표면 분자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서
LFA1, 뭐 CD2, L-셀렉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항원 제시를 받은 이 무장효과 T셀들, 얘들은 이제부터 공동자극 신호가 없어도 특이 항원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 공부한 엠팻의 활성화에 의해서 인터루킨2가 전사되면서 T셀 클론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뭐 쉽게 설명하자면은 인터루킨2에 의해서 주변 나이브 T셀들이 복붙되는 그런 효과 T셀로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T셀들은 당연히 공동자극 없이도 바로 감염된 표적세포를 인식하고 또 걔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좀 어려웠죠. 그래도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들으시면은 분명 이 내용도 쉽게 자기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사이토톡식 T셀 있죠? CD8 T셀, 걔네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I want to care my